인생이 있습니까? 말짱한 영혼은 가짜다. 이 멋진 말은 손철주입니다. 말짱한 영혼은 가짜랍니다. 영혼은 말짱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상처받고 그리고 그게 유기체입니다. 다 힘듭니다. 다 힘듭니다. 좋은 일만 생기세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러시아에 갔는데 첫 해가 너무 힘들었어요. 러시아 선생님한테 말을 배워서 무슨 말을 했냐면, 선생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요? 라는 말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시를 하나 주시면서 이게 어떤 철학자가 쓴 시인데 이거를 공부해와라 그래서 시를 공부했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말이었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고 힘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언제부터 있었죠. 힘들면 우리 인생이 아닌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게 됐어요. 힘들 때와 힘들지 않을 때가 얼마큼씩 있지? 거의 50%인 것 같고요. 좀 더 생각해 보면 즐거울 때보다 힘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나의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돼요. 힘든 시간을 사랑할 줄 아는 방법을 알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가시밭길이나 찔리고 힘든 길이나 그 어두운 터널이나 이런 것들은 결코 앞으로도 한 번도 나아지지 않고 앞으로 인생살이 60년 동안 계속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전 생각해 봤거든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게 나아질 거다라고 믿는 거, 그래서 앞으로 상황이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위안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일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런 방법을 자주 써요. 이건 앞으로 절대 나아지지 않는다. 평생 내 주위의 꼬리처럼 날 따라다닐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런 거 다녀야죠. 그리고 가시밭길이 끝나면은요, 그런 이상한 덤불길이 나오고요. 덤불길이 끝나잖아요. 사람이 이상하게 진흙탕길이 그런 나와요. 인생 살면서. 그러니까 살다 보면 내 주위의 모든 문제가 다 클리어하게 해결이 되고, 야, 나는 정말 이제는 해피해도 되겠다 라는 순간은 절대로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희망 주는 사람은 좀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은 오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요. 뭐 있긴 있겠지. 그리고 그런 일은 오지도 않고 와도 좋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배워야 될 거는 가시밭길일 때도 웃을 수 있는 방법, 뭔가 묘안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진흙탕길인데 친구랑 막 띠글띠글 하면서 재밌게 갈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시밭길하고 진흙길은 우리 살아가는 이상 평생 눈앞에 계속 끝없이 광활하게 펼쳐질 거라고 포기하면요, 편하잖아요. 그냥 뚫고 갑시다. 네, 지금부터 2022학년도 청명 대입학원 입학 및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사에 앞서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사회를 맡게 된 국어과 정지은 선생님입니다. 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자녀들의 입시를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제 진정으로 입시의 첫걸음을 내딛은 우리 예비고 학생들도 모두 반갑습니다. 청명 대입학원이 개입한 지 올해 27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명의 모든 선생님들이 그동안 이곳 청명 대입학원의 입시 현장에서 치열하게 강의를 해왔습니다. 청명학원, 그리고 이곳 청명 대입학원은 27년에 걸쳐 매년 더 새로운 것,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해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 역시 빠르게 변해가는 입시 속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길을 누구보다 먼저 학부모님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입시 설명에 안주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저희와 함께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핸드폰을 끄거나 무음,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순서는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청명학원의 원장 선생님을 맡고 계신 라종은 원장님 나오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객석 조명 좀 꺼주실래요? 반갑습니다. 저희 청명학원이 올해는 27주년이 됐더라고요. 그동안 학생들, 학부모님들한테 칭찬도 많이 받았고 꾸지람도 많이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글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학원과 학부모님들, 학생들과 학원, 더 나아가서 강사들끼리도 가장 중요한 건 신뢰, 믿음 이런 거 아닐까 생각하네요. 저희들도 제가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철학이나 아집, 고집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라고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께 약속드리면서 제 인사말을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전해주신 라종훈 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우리 지역 맞춤 입시라는 제목으로 영어과 이대희 선생님과 수학과 이재욱 선생님께서 대학 입시 요강을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명대입학원에서 입시 분석 및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메이드인 이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먼저 추운 날씨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모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신 목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대학 입시에 관련된 정보를 정확히 얻고자 오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목적을 충족시켜 드리고자 이 시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먼저 입구에서 나누어 드린 그 이제 자료집을 먼저 펴주시겠습니까? 자료집을 이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펜이랑 형광펜도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기까지 하면서 진행을 할 예정이라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집에 이제 책자가 있는데 그 부분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날씨가 좀 많이 추워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11월 말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겨울 관련된 것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입시에 이제 한 10년 넘게 종사를 하다 보니까는 이 시기만 되면 이제 몸에서 알아서 어떤 이벤트가 떠오르냐면 바로 어제와 같은 이벤트가 떠오릅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네, 맞습니다. 수능이었습니다. 어제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날이었고요. 학생들, 학부모님들 모두들 이 굉장한 이제 12년간의 고생이 그날 하루에 이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시험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교문 바깥의 풍경은
보통 이런 모습일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시험장에서의 풍경은 보통 이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수능을 쳤던 날 기억이 나는데,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좀 간절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끝이 나서 이 자리를 빌어 이제 우리 지역 고3 학생들에게 정말 수고했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고, 아울러 뒤에서 항상 서포트 해주시는 우리 고3 학부모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먼 입시의 길의 시작점에 오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부터 끝날 때까지 저희 청명대입학원이 항상 함께 할 것을 약속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페이지를 펴주시고요. 2페이지의 오른쪽 상단에 2023학년도 개정입시안 분석을 통한 방향성 제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 중에 학년도라는 개념부터 제가 용어 설명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형광펜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네모 표시는 대부분이 형광펜을 쳐주시면 되고요. 집에 가서 아마 다시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자료가 이런 게 필요할 때 한번 살펴보시게 될 텐데, 이때 필기를 해주시면 더 자세히 잘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학년도 형광펜 쳐두시고요. 자, 이 학년도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학생들이 고등학교가 아닌 대학교에 들어갈 연도를 가리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몇 년도죠? 21년입니다. 지금 고3 학생들이 대학교에 갈 연도는 22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고3 학생들은 22학년도라고 칭합니다. 네, 지금 현재 고3은 22학년도. 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응용해서 현재 고2 학생은 몇 학년도일까요? 23학년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고1은 24학년도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바로 이 부분 필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3 학생들 같은 경우는 25학년도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입시 설명하는 와중에 제가 22학년도라는 말도 할 거고 23학년도라는 말도 할 거고 24학년도, 25학년도라는 말도 각각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확히 이해를 하셨다가 뒤에 가서 설명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되셨으면 3페이지를 펴보겠습니다. 자, 3페이지 역시나 입시에 관련된 설명에 앞서 필요한 용어를 간단히 정리해드렸습니다. 대학 입학 전형이라고 있는데 크게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수시 전형에 형광펜을 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수시 전형 안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 이제 학생부지 전형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학생들 대다수가 이 전형으로 대학교에 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학생부지 전형 안에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 형광펜을 치시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자, 이 표현을 또 앞으로 계속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제가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 그래서 교과 성적에 형광펜을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과 성적은 쉽게 말씀드려서 학교에서 치르는 중간 기말 내신 성적을 바탕으로 대학교에서 뽑겠다라는 거가 되고요. 자, 밑에 이제 이 용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있습니다. 줄여서 보통 학종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 비교과를 중심으로 대학교에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활동들도 많이 필요한 전형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밑에 이제 논술이나 실기 위주는 조금 이제 좀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은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위주로 할 거고요. 다음 페이지 4페이지로 가보시면 네, 맨 위에 많이 들어보셨던 역시 정시 전형이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형광펜을 쳐두시고요. 네, 어제 치러진 수능 시험 성적을 바탕으로 대학교에서 뽑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네, 이 정시전형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좀 변화가 있어서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용어 정리를 좀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5페이지에는 오늘 입시 설명의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보면 1번부터 9번까지 진행이 될 텐데 이 초반 특히 1번, 2번이 지금 제 생각으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이제 우리 지역 그 학교 학생들에게 맞춰진 입시 전형을 제가 요약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맨 먼저 고등내신 과목 2회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6페이지입니다. 자, 6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자, 그래서 6페이지 부분은 별표를 좀 크게 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6페이지에 형광펜을 치실 부분은 바로 내신 과목. 6페이지 그리고 첫 번째 목차에서 이제 저희가 배울 거에 대해서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배우게 될 내신 과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옆에 표가 보이시죠? 네, 표가 있을 텐데 이제 이 표에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표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배우게 될 전체 교과목을 이제 표로 나타낸 거고요. 우리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본인이 서울대를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표에 있는 교과목 중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될까요? 바로 전 과목을 공부해야 됩니다. 전체가. 그 중에 이제 표시해 볼 건데 바로 체육, 예술, 그리고 교양 과목은 제외가 됩니다. 네, X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를 목표로 한다. 서울대 그리고 전국 국립대를 목표로 한다면 이 전 과목에 대한 내신 관리는 철저히 필요합니다. 그 중에 체육, 예술, 교양 과목은 제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체육, 예술, 교양 빼고는 다 공부해야 되니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과목 중에 뭐도 있을까요? 아래쪽에 보시면 기술가정이라는 과목도 제2외국어 그리고 한문까지도 열심히 공부해 줘야 서울대에 갈 수 있다라는 게 나옵니다. 충남대도 물론 그렇습니다. 국립대라서. 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표를 절반으로 나눠 볼 건데 역시 줄로 표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서울대 말고 서울에 있는 주요 사립대학, 인서울권 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절반 줄을 표시했는데 이 절반 기준으로 위쪽 과목 보이시나요? 네, 위쪽 과목. 저희가 이제 다들 많이 들어봤을 과목들에 대한 이걸 주요 과목이라고 표현하는데 서울의 주요 연세대 비롯해서 사립대는 이 주요 과목들을 반영하게 됩니다. 아래쪽보다는 위쪽 주요 과목 위주로 반영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학교에 들어갔는데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에서 점수가 굉장히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서울대는 조금 힘들어지게 된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 정보를 모른 채로 서울대에 가겠다 해서 그 다음번에도 또 저 과목에 대해서 막 시간 투자를 많이 하다가 오히려 주요 교과목에서 점수가 깎이면 이도저도 안 되게 되는 최악의 경우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과목에 대한 학교 반영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거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절반까지 나눴고요. 위쪽을 주요 사립대학 쪽. 자, 그럼 이제 표를 4등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저 표 줄을 기준으로 앞에 화면과 같이 4등분을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4등분으로 나눠서 왼쪽 상단을 A, 왼쪽 하단을 B, 오른쪽 상단을 C, 오른쪽 하단을 D라고 표시해 보겠습니다. A, B, C로 지금은 나눠놨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이 교과목에 대한 성적 평가 방식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왼쪽 부분은 상대평가 방식을 취하고요. 오른쪽 C와 D 구간은 절대평가 방식을 취합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가로로 나눴을 때 위쪽 구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거기서 특히나 더 A 구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시험 방식이 대부분 절대평가 체제라서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가장 큰 변화를 체감하는 게 바로 상대평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대평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자, 이 부분은 필기를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집중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대평가라고 하는 게 등급을 학생들에게 매기는 건데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매기는 평가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자, 그러면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전교생의 몇 퍼센트냐면은 바로 4%까지를 1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200명 기준이면 8등까지를 1등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주변 학교가 이제 보통은 200명 전교생이 또는 대전 같은 경우에는 300명 정도 되는데 그럼 이제 8등에서 한 12등 정도까지 많은 학교는 그렇게 1등급이 되고요. 2등급은 몇 퍼센트까지일까요? 11%까지가 되고 200명 기준으로는 22등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3등급은 23%까지고요. 전교생 기준 46등까지가 3등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뉜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3등급까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23%까지니까는 나머지 77%는 4에서 9등급까지가 되겠죠. 그럼 왜 이제 이걸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냐? 대학교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학생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1학기 중간고사를 쳤는데 전체 과목에서 1등급 또는 한두 과목 조금 삐끗해서 조금 떨어져서 1.2등급 정도가 나왔다. 등급의 평균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서울대 또는 의대 진학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자, 그런데 성적이 1.3에서 1.8 또는 2점 정도까지가 나왔다. 그럼 서울의 주요 사립대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서울 쪽. 그 다음에 2등급 중반이나 3등급까지는 충남대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원에 보내시는 목적 자체가 이 충남대 아래쪽을 목표로 보내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3등급까지만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게 바로 상대평가 방식인 것입니다. 간단하게 학생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제 제자 중 순천향대 의대를 간 학생이 있습니다. 서대전여고 졸업생이고요. 그 학생이 3학년 1학기 성적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줬는데 97.2점이라고 저한테 보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점수는 높은 점수일까요? 낮은 점수일까요? 바로 확답을 못하셔야 정상입니다. 상대평가 기준으로는. 그 학생의 카톡에는 97.2점이라고만 적혀있는 게 아니라 뒤에 점점점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바로 직감을 해서 제 답변은 100점 많아? 라고 물어봤습니다. 상대평가니까. 그랬더니 그 학생의 답변이 네, 많아요. 20명 이상인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그때 3학년 1학기 때 영어 100점자가 26명이었습니다. 자, 그럼 앞을 보시겠습니다. 26명이 100점이다. 그때 당시 1학기 중간고사만 따졌을 때 1등급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1등급이 그렇게 되면 없습니다. 2등급은 있을까요? 26명이 100점입니다. 서대전여고가 대충 전교생 200명 안팎이니까는 2등급도 역시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100점 맞았는데 전부 다 3등급 처리가 될 위기에 놓인 거죠. 그래서 그때 서대전여고가 1학기 기말고사, 3학년 1학기 기말고사의 범위를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좀 작살냈습니다. 엄청난 범위로 냈습니다. 책 한 권에다가 또 두꺼운 책에 반 권을 다 넣고 모의고사 지문도 다 넣었습니다. 학생이 거의 포기 수준에 만들 정도로 많은 지문의 양을 범위를 출제를 해서 난이도도 엄청나게 어렵게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를 치고 나서 그 학생의 또 점수가 나왔는데 저한테 또 카톡을 줬는데 그때는 79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높은 점수일까요? 낮은 점수일까요? 네, 역시 잘 모르시겠죠? 그때 뒤에 이모티콘은 점점점이 아니라 느낌표가 한 20개 넘게 있었습니다. 자, 그걸 보고 저는 안심을 했고 1학기 중간 기말 합산해서 1등급 나왔구나.
이 등급이라는 게 학기별로 나오기 때문에 중간 기말 합산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심을 했고 축하한다 라고 했으며 역시나 예상대로 1등급이 나왔었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 그때 엄청나게 어렵게 내서 평균이 30점대여서 79점이면 굉장히 잘 친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이게 바로 상대평가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이 페이지에서 반영 비율을 좀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지금 입시 말고 이전 21학년도까지 입시에서의 반영 비율은 학년별 비율을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점수 대학교에서 몇 퍼 반영 이런 식으로. 그래서 1학년 때는 20%를 대학교에서 반영을 했고요. 2학년 때는 40%를 반영했습니다. 3학년 때는 2학기 성적은 들어가지 않고 1학기 성적만 40%를 반영했었습니다. 자, 그럼 딱 봐도 어떤 학년이 가장 중요했던 시험이었을까요? 3학년 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한 학기에 40%니까. 2학년은 두 학기에 40%니까 한 학기당 20%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21학년도에 연세대를 간 안수환이라는 학생이 1학년 때는 점수대가 1.9등급, 거의 2.2등급대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3학년 1학기 때 1.1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과목에서 거의 대부분 1등급을 받아서 그 학생은 연세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전 대학교의 반영 비율에서는 3학년 성적으로 역전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이지만 자, 지금부터 살펴보실 거는 현재 바뀐 입시제에서의 반영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목할 부분은 학년보다는 과목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표시를 해드릴 테니 형광펜을 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표를 기준으로 A 구간 왼쪽에서 세 번째 칸 보이시나요? 공통과목. 네, 이 부분에만 형광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통과목. 공통과목은 이제 학년으로 따졌을 때는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과목의 이름들이 적혀 있는데요. 이 과목을 1학년 때 배우며 이 과목의 이름은 공통과목입니다. 이 공통과목은 대학에서 30%를 반영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일반 선택이라는 부분에 형광펜을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선택. 자, 일반 선택 과목은 대학교에서 50%를 반영하게 됩니다. 이제 과목별로 반영하는 거죠. 근데 벌써 지금 몇 퍼센트죠? 80%가 됩니다. 나머지 20%는 오른쪽 구간으로 가셔야 되는데 형광펜 치실 필요 없습니다. 진로 선택이라는 과목 여기에서 20%를 반영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30%, 50%의 평가 방식에서 이 진로 선택 과목 20%의 평가 방식이 다름을 알 수 있죠. 어떤 평가 방식이죠? 절대평가 방식입니다. 상대평가의 무서움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에 비해 절대평가는 사실은 3학년 때 주로 진로선택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이 절대평가 방식으로는 현실적으로 역전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하고 올해 그 3학년 학생이 올 초에 이제 경제수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학원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이길래 그거는 언제 공부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미 진로선택 과목을 알고 있었고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정말 짬짬이 공부한답니다. 적은 시간만 투자해서. 그래서 하루 전에만 공부해도 A 점수가 나와요 라는 말을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만큼 진로선택 과목에 있어서 학생들 자체도 이제 특히 상위권이라면 크게 막 역전의 가능성이 있는 구간은 아니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결론은 뭘까요? 학년별 비율에서 과목별 비율로 바뀌게 되면서 예전 입시체제에서는 그 안수환 같은 3학년 때 역전이 가능했던 케이스가 있었다면 이제는 입시의 시계, 그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굉장히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슬로우 스타트보다는 굉장히 빠른 출발. 지금부터 전속력을 달려서 1학년 첫 시험부터 최고점에 올라가 있는 게 좋은 대학 가는 데 있어서 훨씬 유리하다라는 게 바뀐 입시체제의 과목별 반영 비율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6페이지는 바로 그 설명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7페이지로 가셔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거를 간단히 복습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충남대학교라고 보이시죠? 7페이지에 형광펜을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충남대는 무슨 대학교죠? 국립대인가요? 사립대인가요? 국립대가 되겠습니다. 자, 국립대 기억나시나요? 국립대는 일단 요 표현부터 가에 전학년 공통백이라는 표현이 보이시나요? 자, 이제 입시 자료들 여러 군데에서 이제 마주하게 되실 텐데 오늘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되실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봅니다. 전학년 공통백이라는 말의 표현은 학년별이 아니라 과목별로 비율 적용하겠다라는 걸로 해석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번에 보면 반영 교과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주요 교과목 말고도 기술, 가정, 제2외국어, 한문까지도 반영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립대에 보내실 계획이다. 그럼 이 과목들까지도 다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학생들에게 주지시켜 줘야 되고, 저희 학원에서는 당연히 수업 시간마다 이런 입시 관련된 자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연세대로 가보겠습니다. 8페이지고요. 연세대는 서울 주요 사립대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입시 관련된 자료가 앞에 국립대와는 좀 다르게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명시하고 있는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영 방법에 이 부분 보이시나요? 다시 반영 과목 A는 공통 과목. 네, 이렇게 과목별 비율을 자세하게 명시해 놨습니다. 맨 마지막 멘트는 학년별 비율은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아까 국립대와의 큰 차이점은 반영 과목을 두 개로 나눈 것입니다. 반영 과목 A와 B로 나눴는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반영 과목 B라고 보이시죠? 자, 이거는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반영 과목 B라는 게 뭐냐면 주요 과목을 제외한 기타 과목. 그래서 저희 눈에는 기술과정, 제2외국, 한문이 안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요 사립대에서는 이 과목에 대해서 감점제를 적용하며 굉장히 못 봤을 경우에 이제 감점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연세대 정도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 저렇게까지 낮은 등급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요 교과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 목차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지역 학교 학생들에게 또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될 예정이고요. 실제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 학교장 추천형의 증가. 자, 아까 교과 전형은 제가 어디서 말씀드렸죠? 수시 전형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성적을 중심으로 가는 전형인가요? 내신 성적. 네, 그렇습니다. 교과 성적, 내신 성적으로 가는 전형인데 그걸 다른 말로 학교장 추천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게 우리 지역에 있어서 입시에 있어서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연세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장 추천형, 교과 전형이 증가한다. 첫 번째 학교는 연세대인데 이 표현에 형광펜을 꼭 쳐주셔야 됩니다. 바로 여기 보이시나요? 연세대 밑에 22학년도 신설. 네, 거기에 형광펜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세대 22학년도 신설. 자, 보이시죠? 네, 여기서 자료집의 뒷표지, 맨 뒷표지를 보시면 바로 이 명예전당이 보이실 겁니다. 네,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책자로 보셔도 됩니다. 자, 명예전당을 간단히 살펴보면 의대, 치대, 서울대, 고려대까지 많은 칸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 가운데 연세대의 칸이 조금 적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면 고려대는 굉장히 많은 칸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통계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려대는 방금 말씀드린 그 신설인 전형, 연세대에서는 신설인 전형을 고려대에서는 계속적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 말을 달리 말하면 연세대도 이제 신설을 했으니 우리 지역 학교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9페이지로 가보시면 이 전형이 과연 뭐냐라고 하시면 일단 이 부분 9페이지 피셨나요? 네, 이 부분에 형광펜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해 지원 자격의 3학년 재학생으로 2023년 2월 졸업 예정. 일단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재학생만 가능하다는 표시입니다. 재학생만 가능. 다른 말로 하면 재수생은 불가능. 재학생들끼리의 경쟁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했을 때 아까 학교장 추천형이라고 했으니 학교 재학생 중 5% 이내로 학교장선생님께서 추천을 하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이 연세대 지금 신설된 이 전형이 두 번째 특징은 자, 1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나를 보시면 단계별 전형이라고 적혀 있죠? 네, 거기에 형광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계별 전형. 네, 이것도 이제 여러 이슈 자료에서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용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전형은 다 반대말로 하면은 일괄 합산 전형이랑 반대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괄 합산 전형이 뭐냐면 말 그대로 합산해서 이제 1단계로 바로 뽑는 건데 그 합산이 이제 내신이랑 면접을 합산해서 뽑는 것입니다. 우리 뭐 중학교 전교 1등 전국에 중학생들 굉장히 잘했던 학생들이 이제 전국에 있는 특목고 뭐 예를 들면 지금 상상고 같은 데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 굉장히 잘했지만 상성고에 갔을 때도 내신 점수가 무조건적으로 좋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의 실력에 비해서 내신 점수가 조금 안 좋게 나올 수 있는 게 특목고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곳에서는 내신만 보는 게 아니라 면접까지 합산해서 보기 때문에 이 면접에서 이제 내신에 좀 부족했던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었던 전형. 그래서 특목고 학생들에게 좀 유리했던 전형이라면 단계별 전형은 바로 1단계 학생부 교과로 100% 선발을 일단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신 점수로 먼저 1단계에서 거르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그 상상고에서 본인 실력의 내신 점수가 좀 떨어지면 일단 1단계에서 불리해집니다. 바꿔 말하면 저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유리한 전형이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봐야 될 건 다의 수능의 최저 학력 기준이라고 있는데 그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수능이라는 시험, 어제 치러진 수능이라는 시험이 난이도도 예상이 안 될 뿐더러 그 경쟁 상대 역시나 특목고, 재수생까지 다 껴있기 때문에 상대평가 방식을 취하는 과목들에서 등급을 제대로 받기란 굉장히 생각보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도 않는다 라는 걸 보아하니 결론으로 저 일반고 학생, 특히 우리 지역 일반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이제 내신 점수가 괜찮게 나온다면 저런 전형들을 활용을 꼭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며 학생들에게도 계속 입시 관련 설명을 할 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첫 번째 연세대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성균관대로 가보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성균관대도 마찬가지로 이 표현이 있죠? 네, 형광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학년도 신설. 없었다가 생겨난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아까 연세대와의 좀 차이점이 있다면 최저 등급을 여기 적용합니다. 성균관대는. 네, 그래서 본인이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갔는데 1학년 때 3월, 그리고 6월, 9월, 11월에 모의고사를 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때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모의고사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겠죠. 왜 그러냐면은 최저를 내가 이제 보는 데를 가느냐, 최저가 없는 데로 가야 되냐, 라는 이제 그런 계산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모의고사 관련돼서도 본인 성적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 성균관대는 아까 연세대랑 좀 차이점은 또 10%까지 추천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네, 좋습니다. 네, 12페이지에 가면 성균관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는 와중에 용어 정리를 또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제 인터넷이나 뭐 여러 매체에서 이제 입시 관련된 자료를 분명히 찾아보실 텐데 정량평가, 정성평가라는 용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정량평가는 내신 성적과 같은 객관적 수치로 이제 평가를 하겠다라는 평가 방식이고요.
정성평가는 그 반대로 이제 주관적 요소가 가미된 평가 방식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세부적인 사항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성균관대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2022학년도 신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다음 학교는 한양대인데, 한양대는 미리 말씀드리면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종합 전형 아까 있었는데 완전히 극단적입니다. 그러니까 교과면 무조건적인 교과고 종합이면 무조건적인 종합. 그러니까 이런 학교가 한양대인데 일단 교과 전형 증가 역시 2022학년 신설이죠. 자, 아까 연세대랑 좀 비교해서 그리고 성균관대랑도 조금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밑에 이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표현이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좀 말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한양대는 이제 학생부 교과인데 지역균형 발전, 학교장 추천형 대신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학교는 학생부 교과 100%고요. 밑에 보시면 학생부를 제외하고는 제출서류 아예 없음. 그 다음에 성균관대는 최저가 있었는데 연세대는 없었지만 한양대는 수능도 없고요. 면접도 없습니다. 연세대는 아까 최저가 없었지만 면접은 40%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한양대는 면접도 없습니다. 학교장 추천. 이렇게 진행이 되며 추천 인원은 11%로 연세대랑 성균관대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인원수를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신은 정말 자신 있어. 근데 그거에 비해 모의고사나 면접에서 좀 불안한 요소가 있다. 라고 하면 이 한양대의 이 전형을 이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입시에 대해서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벌써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 다음으로는 이 부분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네 번째 고려대입니다. 자, 고려대는 이 부분에 형광펜 치셔야겠죠? 유지. 고려대는 아까 세 학교에 비해서 다른 표현이 유지가 되겠습니다. 이 전형, 이 학생부 교과 전형 방식이 유지가 되어 왔고요. 그로 인해 자, 화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예전당에서 고려대 학생의 수가 좀 많다라는 것이 확인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21학년도에도 이제 한빛고, 이주미 학생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들어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약학대학의 신설입니다. 약대라고 하죠. 역시 어떤 표현이 있죠? 신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페이지는 18페이지고요. 약학대학이 신설이 됐는데 그럼 우리 지역에 뭐가 좋아지고 유리하냐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자, 약대가 신설이니까 원래는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바로 1학년 때부터 가는 건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약대 약사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1학년 때 대학교의 화학과나 생명공학과에 먼저 진학을 해서 2년 뒤에 따로 약대 관련 시험을 쳤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지고 이제 1학년 때부터 직접적으로 바로 약대로 가는 길이 열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약대를 가는 학생들의 성적은 상위권일까요? 하위권일까요? 당연히 상위권일 거고 그 학생이 원래 약대를 가고자 했던 화학과나 생명공학과의 커트도 원래 높았을 겁니다. 잘하는 학생이 그쪽 갔으니까. 근데 그 학생들이 이제 약대로 이제 빠지게 되면서 화학과 생명공학과의 커트라인은 낮아질 것으로 당연히 예측이 되며 실제로 올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과 학생들에게는 이제 어찌 보면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약대 신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이과 이제 쪽 관련된 게 되게 많아서 저희 수학과 이재욱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저는 네 번째 목차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명대입학원에서 수학 4관반과 S반을 전임하고 있는 이재옥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과 계열 중에서도 상위 1% 학생들이 꿈꾸는 의치학대에 관한 입시 분석을 해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의치학대학 목록과 2022학년도 기준 총 모집 인원, 2021학년도 입시 결과와 2023학년도 입학 예고안을 통해 의치학의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를 보시면 전국 의치학대 목록이 있습니다. 자, 의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대부터 살펴보시면 2022학년도부터 충북에 위치한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도 의과대학을 학부 모집으로 전환함에 따라 총 학부로 운영되는 의과대학은 39개 학교가 되었습니다. 타 학부나 학과 등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학교를 보통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을 많이 얘기하지만 의치학대에서는 이와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의과대학은 입학 성적 및 입결, 병원의 크기와 위치 등에 따라 그 선호도가 달라지는데 보통 많이 선호하는 대학은 빅5에 속하는 다음의 5개의 대학과 다음으로 수도권 대학, 그리고 지방에 있음에도 선호도가 높은 소위 삼룡의대라고 불리는 3개의 대학, 그 외에 지방 거점 국립의대와 지방 사립의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치과대학입니다. 치대는 총 11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화면에 보시면 탑5를 제가 따로 명시는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치대는 학생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 2022학년도부터 학부 모집으로 실시하게 된 약학대학입니다. 약대는 전국의 총 37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탑5는 따로 명시는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선호도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전에는 약대에 진학하기 위해선 대학교 학부를 2년 마친 후 피트라는 약대 편입시험을 봐야 했으나 학부 모집으로 전환함에 따라 약대 편입시험은 내년 2023학년도를 마지막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즉 2024학년도부터는 약대로 진학하기 위해선 수시 또는 정시로 지원해야 함을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다음 22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언급한 대로 약대 신설과 건국대 의과대학이 학부로 모집됨에 따라 전국 의학 수의대 모집 인원이 2021학년도 기준 수시, 정시 총 4,829명이었으나 2022학년도부터는 수시, 정시 총 6,608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알아둬야 할 건 의학 계열을 어느 정도 고려 중인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의치학대로 진학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해야 할지를 2021학년도 의치대 입시 결과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먼저 2021학년도 주요 대학의 의과대학 입시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70% 컷에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 70% 컷이란 합격자 평균에 조금 못 미치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대입니다. 자, 다 보셨습니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전체 38개 학교의 교과 종합 전형 결과를 분석해 봤을 때 내신 성적은 평균 1.5 정도는 되어야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순천향대의 입시 결과를 통해 세부적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면의 화면에 주목해 주시고 교과 전형 표에서 지원 인원과 최저 통과율에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당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 4개 합 6등급 이내였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이 3등급이면 나머지 국영수는 5, 1등급이어야 하고 영어가 2고 과학이 2면 국어와 수학은 반드시 1등급이어야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최저 통과율을 보시게 되면 이 최저 통과율이란 지원 인원에 대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학생들의 비율인데 자 지금 100분위로는 29%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반 전형 지원 인원 총 269명 중 약 78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지역 인재 전형 인원 159명 중 31.4%라고 했는데 약 50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해 78명, 50명이 최저 기준을 충족한 상황이었습니다. 3분의 1도 안 되는 인원이 최저 등급을 맞추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천향대뿐만 아니라 의대는 보통 교과전형, 종합전형에서 대부분의 학교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게 되며 그 기준이 서울 상위권 대학과는 다르게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의대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능 대비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학교의 내신 난이도에 맞게만 공부한다면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또는 수능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듭니다. 극상위권이라면 모의고사 풀이 및 심화학습까지 1학년 때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24페이지 보시면 대전권에 속해 있는 의과대학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70% 컷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전권 의과대학도 평균 1.3 정도로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건양대의 입시 결과를 통해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면의 화면을 주목해 주시고 가장 아래에 있는 지역인재 면접 전형에서 학생부 평균 등급 및 그 다음에 학생부 최저 등급을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인재 면접 전형은 1차에서 내신만을 가지고 5배수로 선발하게 되고 2차에서 면접을 포함해 내신 80, 면접 20으로 환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가려내는 전형이었으며 최저학력 기준은 없었습니다. 다 보셨습니까? 내신과 면접을 포함해 약 1.05 정도는 되어야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신이 1점 정도라는 건 주요 반영 과목을 기준으로 2등급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참고로 이번 2022학년도에도 저희 학원에 다녔던 우송고 학생이 이 지역인재 면접 전형에 지원하여 의대에 최종 합격하였으며 이 학생의 내신 등급도 1.03이었습니다. 즉 결론은 만약 학생 본인이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자신이 없어서 내신만을 가지고 의대에 진학하고 싶다면 고등학교 기간에 평균 내신은 실제 반영 과목 기준 거의 1.0에 가깝도록 유지해야 한다. 즉 내신은 극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수치상으로만 봐도 수시 전형으로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신도 물론이거니와 수능 대비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다음 25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정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는 주요 학교 및 순천향대와 대전권 대학의 의대 정시 입시 결과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70% 평균 100분위를 보시면 됩니다. 정시는 수능 등급이 아니라 표준점수 또는 100분위로 합격과 불합격 여부가 결정이 된다는 점이 특징이고 그 중에서도 70% 평균 100분위를 보시면 보통 96% 이상인 점 보이시죠? 이 수치가 나타내는 건 단순히 올 1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의과 계열에 진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론 학교별로 성적으로 반영되는 과목의 비율이 어떻냐에 따라 다르지만 분명한 건 정시에서 전 과목을 기준으로 몇 개 틀렸냐에 따라 진학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정시로 이들을 진학하려면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 외에도 26페이지와 2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11개의 치과대학의 2021학년도 입시 결과도 기재해 놓았으니 참고사항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의치학대에는 어디가 있고 어느 정도 공부해야 할지를 짚어봤기 때문에 2023학년도 학교별 수시전형 요약표를 살펴본 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1학년 때부터 어떻게 대비해 나갈지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주요 포인트만 짚어드릴 것이며 대표적인 학교 및 대전권 학교를 위주로 자료집에 기재해놨으니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먼저 경희대입니다. 경희대는 2023학년도부터 모든 의, 치, 한, 약학과를 교과 지역균형으로도 선발합니다. 지방에 있는 이제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에는 서울대가 있습니다. 서울대는 2023학년도부터 정시에도 교과가 반영이 되며 지역균형으로도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이대희 선생님께서 한 번 더 자세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아까 얘기 들으셨다시피 연세대학교는 2023학년도에도 학교장 추천형이 유지가 됩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전형인 만큼 내신이 극강인 학생들은 꼭 지원해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1단계는 내신 100%로 모집 인원의 5배를 선발하고 2단계는 면접이 40% 반영되어 최종 합격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재시문 기반 면접입니다. 31페이지를 보시면 재시문 기반 면접에 한 예시가 있습니다. 제가 왼쪽에 세 번째 재시문과 오른쪽에 문제 1을 잠시 설명드리며 출제 의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밑줄을 보시면 생명과학 교과과정에 나온 이론으로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시게 되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엔 생명과학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학에서의 확률을 이용해 답을 구해내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듯 과학 관련 제시문이 주어지고 제시문을 참고해서 문제의 답을 내거나 또는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 추천 전형을 받는 학생들이라면 내신은 어차피 극강일 것이기 때문에 이 면접 40%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면접에 있어서는 평소 과학이나 수학의 학습 여부가 중요하게 됩니다. 특히 과학 같은 경우의 이유는 과학 원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어느 정도는 설명은 가능하나 좀 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선 투 과목의 이론을 기반으로 설명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학에 있어서도 사고를 기반한 역량을 많이 요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학, 과학은 학교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깊이 있는 학습을 권해드립니다. 자, 다음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는 성균관대입니다. 이 성균관대 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3페이지는 순천향대 입시 5강이며 교과전형 비고란에 확통, 사탐 각 0.5등급 하향을 보시면 됩니다. 자, 2022학년도부터 수능 과목도 개편이 됨에 따라 수학 1, 수학 2, 즉 공통문항 22문항, 그 다음에 나머지 8문항은 미적분, 기하, 확통 중 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서울 상위 이공계열 및 의치학대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 중 한 과목을 응시하도록 했으나 순천향대 교과전형은 선택 과목에 있어서 확통을 선택 가능하게 했고 사탐을 선택해도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메리트 있어 보이는데 보시다시피 그에 따른 페널티도 따르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밑에 정시를 살펴보아도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하고 과탐을 선택했을 시에 가산점이 부여가 되는 점 보이실 겁니다. 따라서 학생 본인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페널티나 혹은 가산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의대로 진학하고 싶다면 수학에서는 반드시 미적분 또는 기하로 그 다음 과탐을 꼭 선택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34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차례대로 충남대, 건양대 면접 관련 안내와 의지대를 차례대로 기재해놨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2023학년도 입학 예고안에 대해 주요 대학과 그에 따른 포인트만 짚어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주로 얘기 드린 건 의치학 계열이긴 하지만 상위대학으로의 진학에도 포함되는 얘기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한 이후에 학생들의 행보에 달려 있습니다. 자, 본인이 고등학교에서 상위권으로서 의치학 혹은 서울대 혹은 주요 상위대학을 목표로 학업에 임한다면 먼저 내신은 입학 초부터 반드시 전과목을 고루 잘 관리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약 여기서 전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등급이 잘 안 나와서 서울대를 쓰지 못한다면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의 사립대학의 주요 반영 과목 위주로라도 꼭 관리를 해야 합니다. 특히 의치학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면접 때문에라도 반드시 수학, 과학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니 학교 난이도에 맞추지 말고 깊이 있는 학습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최저학력을 맞춘다, 맞추지 않는다를 떠나서 그리고 수시로 가냐 정시로 가냐를 떠나서 모든 상위권 학생들에겐 수능에 있어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자, 수능을 어느 정도 1등급대로 맞추기 위한 기반이 마련이 되려면 고2 11월 모의고사 전까지는 1등급을 받을 수 있게끔 1, 2학년 기간 동안에도 모의고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신과 수능 한 가지만 파고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권이나 극상위권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내신과 수능 대비가 병행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앞서 얘기 드린 것들이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며 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이대희 선생님께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대, 치대, 약대 관련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네 번째입니다. 전형 모집 인원이 변동된다라는 키워드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뒤에 잠시 대기를 할 때 카톡을 열어봤는데 저희 학원에서 연세대 의대 그리고 치대 방금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학교장 추천형으로 두 학생 다 합격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지금 소식입니다. 어쨌든 자, 계속 이어가서 전형 모집 인원의 변동인데 이제 전형이라는 표현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학 입학 전형이라고 해가지고 주요 이제 수시에 학생부 종합이 있고 학생부 교과가 있고 뭐 정시가 있는데 화살표 방향 그대로입니다. 자, 이 부분을 형광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은 좀 감소 추세고 그 반면 교과 전형은 증가 추세입니다. 근데 거기에 정시 모집이 대폭 증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봤더니 정시는 39.9%까지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수치는 30% 정도였다면 이제 39.9, 즉 40%까지 늘린 상태입니다. 이제 이런 관련된 소식을 여러 매스컴에서도 많이들 이제 뉴스에 나오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살짝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그러면 뭐 2025학년도쯤 되면 정시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만, 일단 수치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여전히 수시 비중이 60% 차지를 하고 있고, 이제 이 비율이 확 바뀌려면 좀 시간이 더 걸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정시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경쟁 상대 역시나 재수생 및 특목고 학생들이 되기 때문에 그 가는 길 자체가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저희 지역 학생들은 수시 비중이 아무래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이제 39페이지인데 이제 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제 서울의 학교에 대해서 제가 자료들을 다 이제 기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2학년도와 23학년도의 차이.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40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세분화된 수치로 제가 자료집에 구성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시는 길에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목차 5번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완화 기조 유지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최저 등급,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먼저 서울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고요. 자, 이 표가 있을 겁니다.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아래쪽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함이라고 명시해둔 상태고, 변경 전과 변경 후를 자세히 말해뒀습니다. 일단 먼저 변경 전부터 보면, 원래는 서울대 최저 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 4과목 중에 3개 영역 이상이 2등급비 이내로 나와야 된다. 자, 그렇다면 정확한 수치로 보자면 국어가 2, 수학이 2, 영어도 2, 최소 이 정도는 받아야 최저 등급을 맞추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변경 후로 가보시면 어떻게 바뀌었죠? 3개 영역 등급 합이 7등급 이내입니다. 자, 이게 이제 표현이 다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영어가 1등급이 나왔습니다. 국어가 2등급이 나왔고요. 그렇다면 수학은 몇 등급만 나와도 최저를 충족시킬까요? 네, 4등급만 나와도 충족하는 것입니다. 서울대가. 이렇게 이제 완화가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저희 저 학생들에게 역시나 나쁘지 않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세대는 42페이지. 네. 그래서 국어, 수학 중 1개 과목을 포함하여 2개 과목이 4 이내. 근데 연세대는 살펴볼 게 이제 영어가 3등급이에요. 영어가 따로 빠져있죠? 영어는 포함이 안 되고, 영어는 그냥 3등급 이내만 맞아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수능에서 절대평가로 가고 있고요. 수능에서. 그래서 3등급 이내라고 하면 70점만 맞아도 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으로는 성균관대가 되는데 43페이지입니다. 네, 성균관대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사탐, 과탐 중 3개 등급 합이 6등급 이내. 이러면 이제 자료지를 보실 때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고 봅니다. 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다음으로는 이제 고려대입니다. 고려대는 아까 전에 연세대와는 다르게 영어를 포함시킵니다. 43페이지고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학생 추천 전형에 최저 등급이 있습니다. 원래 고려대, 지금 현재 고3 학생들까지는 문과는 3개 영역 등급 합이 5였습니다. 5.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영어 1, 국어 1 나오면 수학은 3. 근데 영어 1, 수학 2, 국어 2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게
세계 영역 등급 합이 6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과 쪽은 세계 영역 등급 합이 7 이내로 바뀌었고요. 근데 아까 들으셨다시피 의대는 네, 굉장히 셉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게 참 이 등급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등급은 물론 힘들거든요. 정말 잘해야 되고 2등급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최저라는 게 정말 살 떨리는 이 이제 반영 방식이고 그래서 수능날 풍경이 여전히 그렇게 절실한 풍경이 유지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충남대는 이제 45페이지에 있는데 먼저 이쪽 표현도 이해되시는지 확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수능 최저가 있고 그 다음에 프리즘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프리즘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다름, 그러니까 충남대만의 표기 방식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최저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최저가 있다면 그 이제 등급, 최저 등급은 국어, 영어 및 탐구 합산 11등급이네. 많이 좀 낮춰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주요 서울대, 서울 쪽 사립대학에 비교해서는. 네,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충대 최저는 맞추는 데 있어서 크게 엄청난 문제는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46페이지에 이제 뭐 대학 수학능력 시험 성적 통지표 견본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6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6번째 키워드는 자기소개서 폐지 경향. 여기 오신 우리 중3 학생 학부모님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학년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학년도에 폐지가 되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자기소개서 폐지 경향을 살펴볼 건데 이 부분에 형광 펜치겠습니다. 교육부 방침은 2024학년도부터 폐지. 그럼 지금 현재 몇 학년 학생부터 폐지일까요? 고1부터 폐지입니다. 네, 중3도 폐지겠죠? 충남대학교는 22학년도부터 이미 폐지가 됩니다. 네. 자기소개서가 뭐냐면, 그 대학교에 이제 지원할 때 내야 되는 서류인데,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까지 아까 반영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1학기 내신이 끝나면 7월, 8월, 여름방학 시즌인데, 그때 고3 학생들은 이제 다 끝난 게 아니라 또 이 다크서클이 엄청 내려와 있습니다. 완전 퀭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소서 쓰느라고 자기소개서 엄청나게 쓰는데 24학년도부터 폐지니까 이제 그런 풍경은 이제 안 보이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폐지로 인해서 좀 더 강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소서가 폐지가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7번째 키워드는 수능 응시 기준. 이것도 이제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데 48페이지입니다. 여기 이런 표를 이제 자료집 역시 보시게 될 텐데 다른 데에서도 쉽게 말씀드리면 이분 대학이 문과입니다. 이쪽 로마자 1번 칸이 그 밑에 이제 2번 칸은 이과가 되겠죠. 자연과학대학. 그래서 문과 쪽에 이제 특징으로 볼 거는 수학 선택 과목인데 이과에는 없는 과목이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 부분에 형광펜 쳐주시고요. 보통 학생들 확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자연과학대학 이과로 오시면 확통이 없죠? 수학 과목에서 미적분 기하만 있습니다. 근데 이 미적분 기하는 어디에도 있죠? 문과에도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문과에서 이과로의 전형은 저런 수학 과목의 특성상 힘들고 이과에서 문과로의 전형은 할 수 있다 라는 게 되고 그래서 결론은 이과의 길이 훨씬 넓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약대도 그렇고 이과 쪽 길이 좀 넓어진 추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이해되셨습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49페이지에
이제 구체적인 서울대 전형 방법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요. 연세 내용 수능 응시 기준 역시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1페이지도 마찬가지 네,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째 키워드, 정시도 또 변한다. 아까 이제 정시도 이제 좀 변한다는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 서울대가 이제 23학년도 입시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이 정시에 엄청난 변화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2페이지고요. 52페이지에 이 표현이 보이시나요? 정시의 교과 반영. 교과란 내신 점수입니다. 자, 근데 아까 정시는 보통 알고 계신 바로는 수능 점수 100%인데 서울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수능에 정시에 내신 점수를 반영하겠다. 그리고 어떤 것도 신설했냐면 지역균형 전형도 신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방 쪽, 그러니까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 포함인데 이 지역균형이라는 표현은 나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정시에도 지역균형 전형을 신설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왼쪽 하단부에 정시 모집의 지역균형이라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네, 한번만 쳐주시고요. 이거 자체가 신설인데 그 안에 살펴보면 교과평가 40점이나 들어가죠. 내신 점수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특목고, 3, 4고 학생들은 본인의 실력에 비해 내신 점수가 낮지만 수능 점수는 굉장히 높은 학생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럼 또 그 학생들에게 좀 타격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소식이 되겠고, 정시 모집의 일반 전형에도 교과평가 20점이 반영이 된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물론 아직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들이 이걸 따르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기조가 보통 서울대의 방식을 많이 따라가는 편이 있기 때문에 24학년도, 25학년도 시행계획 발표가 나면 바로 학생 및 우리 부모님들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다 이제 그 변경 사항들이 있으면 항상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3페이지, 54페이지 정시도 또 변한다에 이제 자세한 사항이니까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시의 교과 점수가 반영되구나, 서울대에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마지막 9번째입니다. 이제 9번째는 아까 8번 그 키워드는 정시라면 이제 9번 키워드는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 안에 들어가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이시다시피 여러가지 서류들, 기록부, 비교과 활동이 대입 반영에 폐지가 되는 게 확대가 된다 라는 것이고, 55페이지에 자, 여기 표 보시면은 보이시죠? 미반영, 미기재, 미반영, 미반영, 미반영. 이게 원래는 반영이 된 부분인데 다 이제 이러한 사항들이 미반영, 미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동아리 관련된 이 500자, 물론 정규 동아리는 반영이 되지만 자율 동아리 같은 것도 원래는 반영이 됐으나 이게 미반영. 그 다음에 봉사활동도 학교에서 지정한 건 되지만 개인이 한 봉사활동은 또 미반영. 자, 수상경력 독서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1학년 서울대가 고역기 학생이나 이제 안수환 학생, 이주미 학생 그 생기부를 볼 일이 있었는데 정말 두껍습니다. 정말로. 무슨 활동을 그렇게나 많이 했는지 정말 두꺼운데, 이런 사실 이제 그 대부분들이 이제 미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점은 다 반영을 안 한다, 서류 반영 안 한다 라고 하면 뭘 보고 뽑을까요? 그러니까 반영을 안 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역시 학생들은 주로 세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고 해서 줄여서 세특. 세특이 뭐냐면 이제 담당 과목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어떤 그 과목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학생은 오늘 이제 이 영어 토론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잘 발표를 했고, 이런 식의 담당 과목 선생님들께서 기재를 해주시는데, 아무래도 내신 성적과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래도 잘 쓸 수밖에 없겠죠, 이게. 왜냐면 이 과목에 대해서 써야 되는 거니까 그 과목 성적이 좋다면 당연히 좋은 말로밖에 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역시나 내신 성적이 되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서류들이 사라지면서 비교과로 남아있는 게 세특이거든요. 근데 이것조차도 결국에는 내신 성적과 관련있다. 주요 교과목에 대한.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해진 부분, 아까 이재욱 선생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면접인데, 이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학과가 필요하고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 독서 관련 사항이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고혁기 학생이 서울대 면접을 봤을 때 당시에 그걸 말을 해줬는데, 그 학생이 이제 면접관 두 분이 계십니다. 교수님 두 분이. 그래서 수학 문제를 탁 이렇게 출제를 하십니다. 이거 풀어봐. 그럼 40분 동안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민하고 교수님들 앞에서 칠판에 풀어내는 거죠. 그거를 되게 잘 풀어내서 일단 합격을 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줬고, 문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울대 그 면접에서 독서 생기부 관련된 그 이제 책을 잘 읽었냐 확인차 이렇게 물어보는 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층적인 학습이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네, 55페이지 가시면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이미 발표된 부분을 제가 참고사항으로 기재를 해놨고요. 네, 5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58페이지에서 60페이지가 이제 보이는데, 최근에 이제 입시에 관련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는 고교 학점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일단은 이제 뺀 거는 이제 25년, 즉 28학년도부터 이제 전면 시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25학년도 학생들에게는 이제 전면 시행은 아니고 기존의 입시 체제 방향 22학년도 그거 23학년도랑 비슷하게 갈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요번에 일단 참고 자료로 넣어뒀습니다. 다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자녀분이 계시다면 이 부분은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 학원에 문의하시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그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제 입시 설명 관련된 제 파트를 이제 끝낼 건데, 입시의 길이 생각보다는 멀고 좀 복잡합니다. 아까 연대, 의대, 치대 합격생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청명 대입학원은 그 길을 그 학생들과 같이 간 상태고, 그 후배 학생들과 당연히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성, 그 방법을 잘 알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명 대입학원이 항상 학생의 입시에 관련돼가지고 모든 정보, 그리고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방향성으로 이끌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 드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 같은데요. 다들 잘 들으셨나요? 대학 입시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신 두 분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동네 학원 이야기를 주제로 영어과 김영호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학원 이야기. 대전광역시 중구 우문산로 255번지. 우리는 지금 늦가을 날씨 아래에 청명 대입학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용산로라는 주소가 보여주듯이 청명대입학원은 대전 시내 중심지가 아닌 봉은산 한 자락에 위치한 작은 학원입니다. 이곳에 오시려면 지하철도 없고 심지어 시내버스 노선도 단 하나뿐입니다. 작고 낡은 건물의 청명학원은 27년 전 1995년에 문화동의 조그마한 동네 학원으로 개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규모나 지역 인지도에서 많이 성장을 했다고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아직 청명학원은 동네 학원이라는 이름이 아직도 친숙하고 좋습니다. 형과 누나가 동생을 데리고 그리고 또 그 동생이 친구를 데려오는 그런 학원. 그리고 어느덧 내 아들이 다니고 내 딸이 다니는 그런 동네 학원이라는 이미지는 앞으로도 지켜나가고 싶은 가치입니다. 어느덧 청명대입학원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문을 열고 청명학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명학원의 이야기 속에는 27년간의 성공을 이정표 삼아 움직이는 사륜구동의 엔진이 있습니다. 태평동의 청명초등 에페보스와 문화동의 청명초등상원에서 자신의 꿈을 처음 키워나갑니다. 그리고 꿈을 꿀 수 있는 기회, 청명중등생학원에서 자신의 잠재력에 도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명대입학원에서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결실을 맺습니다.
12년이라는 입시의 긴 여정 속에 총명은 특정 기관에 손을 놓기보다는 우리 동네 아이들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매년 바뀌는 입시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정말로 많은 입시의 전형 속에서 우리 동네에 딱 맞는 전형을 찾아 매년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먼 지역에서 온 낯선 사람의 무섭고 어려운 입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 친근한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 함께하게 될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명영어 사관반을 맡고 있는 어셔 김영호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자녀들을 위해 평일 이 늦은 시간까지 벌써 입시 설명회가 1시간 반 정도를 넘어가고 있는데 어려운 입시가 아직까지는 많이 피부로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좀 어려운 입시 설명은 잠시 좀 내려놓고 제 이야기를 짧게나마 한번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산행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드디어 에베레스트 산 등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강인한 체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에베레스트에 가려면 하루 이틀 걸리는 코스도 아니고 한 며칠씩 걸리는 코스이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하려는 그 체력이 필요할 듯 합니다. 두 번째로는 티켓이 필요하겠죠. 제가 알기로는 에베레스트 입장료가 1,500만 원 정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높은 산이다 보니 많은 비용이 발생되는 듯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그 히말라야라는 산을 좀 떠올리면 추운 겨울 그리고 많은 눈, 그래서 두꺼운 점퍼화는 하나 정도는 꼭 필요할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등산 스틱도 필요하고, 그리고 발에 장착해야 될 두꺼운 신발, 쇠 이런 많은 것들이 필요할 듯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준비물이 다 준비되어도 세르파의 도움이 없이는 정상까지 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세르파는 히말라야 고산 등정에 있어서 안내자 역할을 하는 티베트 출신의 고산족들입니다. 그들의 많은 경험을 통해 가다가 예상치 못한 기상 악화가 있어도 그들은 반드시 성공적인 등정을 이뤄냅니다. 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려는 입시의 길은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친, 그래서 첫 번째로는 체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많은 비용이 발생하겠죠. 높은 산에 갈 때도 많은 비용이 발생하듯이 우리가 가는 길이 높은 목표라면 아무래도 교재비, 수업비, 많은 비용이 발생될 겁니다. 세 번째로 아까 전에 입시 설명할 때 이야기했듯이 우리 동네에서 대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학교 성적, 등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등급도 반드시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생활기록부. 아까 전에 세특을 좀 체크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이런 준비물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입시에서도 경험 없이 올라간다면, 그 세르파의 도움이 없이도 올라간다면 끝까지 성공적인 등정을 하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청명대입학원은 27년간의 경험이 있습니다. 매년 많은 인원들을 데리고 저 밑에서부터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기상이 바뀌는 것처럼 입시의 상황도 매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바뀌는 입시의 그 상황 속에서도 청명학원은 결과로 과정을 입증하였습니다. 저는 다음 주 목요일 날 먼 길을 다시 한번 떠나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 목요일 청명대입학원 1층에서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청명학원에서 영어 김영호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김영호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프로그램 안내에 앞서 앞으로 함께 해주실 청명대입학원의 강사진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나오고 계십니다. 앞으로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목표를 위해 언제나 함께할 스승이자 동료들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청명대입학원에서 부원장직을 맡고 있는 고담 김민규 선생님입니다. 너무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청명대입학원에는 그 카카오톡의 단체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능이 끝나고 나면은 우송고, 김정현, 연세대, 의대 최종 합격, 또 동상고, 이인웅, 연세대, 치대 최종 합격 이렇게 합격 창이 뜹니다. 항상 그걸 들을 때마다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만 그걸 들을 때마다 마음에 드는 어떤 의문 같은 게 있습니다. 누구는 어떻게 됐지? 누구는 어떻게 됐지? 그래서 모든 학생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까지 항상 긴장감이 도는 게 이 시기입니다. 큰 꿈이던 작은 꿈이던 그건 다 누군가의 꿈이라는 걸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꿈을 소중히 하고 존경하며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주실 저희 자랑스러운 선생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명학원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누리 유병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청명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장 이구열입니다. 청명대입학원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지호성입니다. 한 20년 가까이 지쌤을 불리다가 요즘은 민서학과로 더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조금 더 어깨에 무게감을 갖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명학원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성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청명대입학원에서 입시분석 및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메이딘 이대희입니다. 네, 저는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와주신 목적, 그리고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는 목적,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보내신 목적, 거기에 대해서 항상 인지를 하고 그 목적에 맞게끔 수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학생이든 최선을 다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명대입학원에서 수학 4관반 S반을 전임하고 있는 이재옥입니다. 학생들의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명대입학원 영어과 PD쌤 박신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청명대입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태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청명학원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원장 연종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청명대입학원에서 영어 상황반을 담당하고 있는 어셔 김영호 선생님입니다. 어셔는 인생의 안내자라는 뜻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세르파의 역할을 정확하게 시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차렷 인사. 네, 퇴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든든한 선생님들이었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프로그램 소개입니다. 수학과 김태영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2022학년도 겨울방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프로그램 안내를 맡은 수학과 김태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방금 한 강사 선생님들 소개 잘 들으셨나요? 뭐 그 중에서도 그래도 제가 가장 얼굴이 뛰어나서 네, 뭐 실망하신 학부모님도 보이시는데, 네, 그렇게 제일 잘생겨서 프로그램 안내를 맡게 됐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설명회를 들어 피곤하실 터이니 프로그램 안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청명대입학원에서는 총 3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내신 예측 진단평가, 윈터스쿨, 그리고 예비고일 개강순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료 61페이지를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22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내신 예측 진단 평가를 청명대입학원에서 시행합니다. 오후 6시 반에 시작하며 시행 과목으로는 국어, 수학, 영어를 시행하고 시행 범위로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정확한 실력 인지를 위해 내신 예측 등급을 제공합니다. 예측 등급은 약 200명의 응시자 표본들을 통해서 산출됩니다. 현재 선행반 수강생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성적이 낮게 나올 수도 있는 점 유의해 주시고, 진단평가를 통해서 반 배정이 이루어지니 학생들을 잘 준비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명 윈터스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내년이죠. 1월 3일부터 8주간 진행되며 고등진학 직전 겨울방학에 공부시간 확보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윈터스쿨은 그저 자습만 시키는 것이 아닌 각 과목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체적인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과목별 자세한 안내는 자료 64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에 가서 자세하게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윈터스쿨 시간표입니다. 앞장 63페이지 펴주셔도 되고요. 화면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진행이 되면서 각 프로그램은 1시간 이내로 진행이 되고,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관리 자습이 이루어집니다. 자습을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겠죠. 윈터스쿨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는 밑에 써있듯이 18시 반, 오후 6시 반부터는 단과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오후 6시 반 이후 진행되는 단과 수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명대입학원에서는 11월 25일 예비고일 단과 수업을 개강합니다. 저희 청명대입학원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과목을 개별 단과 형태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각 과목별 개강에 대한 설명은 자료 62쪽을 참고해 주시거나 학원에 직접 개별 강사 상담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예시를 보면서 개강 시간표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학과 영어는 주 3회, 과학과 국어는 주 2회로 진행이 됩니다. 4과목을 모두 듣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수학은 이제 시간표에 써 있는 듯이 월목 토, 영어는 화금 일 이렇게 이와 같이 과목마다 겹치지 않도록 시간표가 짜져 있습니다. 강사 개별 상담을 통해서 유동적으로 또 시간표가 변경이 가능하니 시간표, 학생 스케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 수업은 오후 2시부터 11시 50분까지 80분 수업으로 진행되는 점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총 3개의 프로그램으로 겨울방학 동안 예비고1 학생들의 성취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청명대입학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프로그램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힘드셨을 텐데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오늘 궁금하신 점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학원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선생님께 직접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이제 설문지 작성하신 거 나가실 때 꼭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 설문지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치르는 반 배치고사 및 차량 안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꼭 제출해 주시고 나가셔야 합니다. 학원에서 21일 토, 일요일 양일간 직접 전화를 들어서 월요일에 등원에 대한 안내를 드리기 위해 꼭 필요한 자료이니 꼭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만남이 학부모님들께는 더 깊은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 강사진들에게도 뜨거운 가슴을 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2022학년도 청명대입학원 예비고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선생님, 쓰세요.